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8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개혁을 또 이제 하기 싫어졌어. 다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형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잡소리는 모두 그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민원연으로 왔던 제보인데 이거를 저희가 부산 민원연으로 토스를 했어요. 이게 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제 다 영역 있잖아요. 자기 구역. 이 구역에서의 뭐는 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산 관련된 제보여가지고 부산 민원연에게 이걸 토스를 했었던 일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사실로 밝혀지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네요. 자, 볼게요.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건데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해서 공무원 등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KNN의 역대 최대 수위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에서 이 관련된 논의를 지난 13일에 했대요. 그런데 부산 지역 민영방송인 KNN의 메인 뉴스 아이가 보도한 부산 신앙 관련 리포트 4건과 의학정보 리포트 1건을 그러니까 이게 5건의 보도를 안건 2개로 나눠서 각각 과징금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과징금은 아시다시피 과징금 징계 이거 얼마나 셉니까? 그동안 잘 안 나옵니다. 돈 내는 거. 네. 제일 싫어하는 거 언론사들이. 방송평가에서 마이너스 10점이 나오는 굉장히 그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거의 회사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수예요. 방통위 출범 후 지상파 방송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이 굉장히 지금 얼마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는 그런 원래 이거 나오면 상황입니다.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보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이렇게 와. 한대요. 그러니까 3천이 기본이고 1,500으로 내려주거나 아니면 4,500으로 올리거나 부르면 3천 일단 깎아주거나 올려주거나 3천부터 시작한다. 네네. 그런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김아무개라는 기자가 부산 신항 관련 리포트를 하면서 부산항 터미널의 운영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담았으나 이것이 모두 기자 본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음성 변조를 해서 내보낸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조작 인터뷰하면 또 기억나는 인물이 김세 세트라고나 할까? 한국당에 하죠. 한국당에 뭘 한다던데.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그런 소리가 입당하셨다고 있습니다. 네. 하셨다는. 아무튼 이 KNN이 지난 1월 23일 날 김아무개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 KNN은 내부 제보를 받고 조사를 거쳐서 10여 건 안팎의 조작을 확인하고 지난 1월 21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결정을 했어요. 미디어오늘이 이거를 2월 26일 날 보도를 하자 KNN은 메인 뉴스 첫머리에 시청자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에게도 애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그런 제보들이 이제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사실은 좀 소문을 내야 징계도 더 세게 나가고 사과도 더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부산 민원연에 토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방통위에도 이렇게 이제 내서 좀 진한 보도이긴 하지만 심의가 다행히 이루어져서 이렇게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인터뷰를 자기가 조작해서 음성 변조해서 냈다는 거잖아요. 네. 기사가 완전히 날조된 거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통신 그 방심위에 사람들이 물어본 거 보면 진짜 웃기는 게 허미숙 소위원장은 그 기자가 비슷한 시기에 쓴 기사 40건 중에서 5건 이외에 35건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뭐냐. 그것도 조작인데 조작으로 밝혀진 5건 이외에 35건을 왜 삭제했느냐라고 하자 박철훈 보도국장이 기자의 윤리와 취재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기자
이름을 걸고 나간 기사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삭제했다. 그러니까 조작은 아니고 그냥 삭제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아니, 그러면 다 삭제해야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데 최소한 10건 정도는 조작이라는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김 기자 인터뷰 조작 사건 당시 데스크였던 박철원 취재부장이 오히려 3월 1일자로 보도국장으로 승진을 했대요. 아니 근데 이게 데스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광삼 상임위원조차 선배가 뭐 했냐? 데스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 심지어 경영진은 보고라인에 있던 사람을 보도국장으로 발령냈다. KNN의 문제의식과 고민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인터뷰로 익명을 해도 네. 사실 국장한테는 얘기를 해야죠.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아니, 그러니까 않나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데스크가 없었던 것에 가깝죠. 데스크 없이 기자같이 마음대로 해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또는 아니면 같이 짜고 했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뭐가 이거- 됐던 무능한 거지. 아니 근데 이거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심영섭 위원도 그 말을 했대. 개인이 취재원을 조작해서 기사 쓰는 게 혼자 힘으로 가능한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기사부터 삭제하고 끝내버렸다. 언론 윤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에 실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심각한 사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허미숙 위원장도 이거는 인터뷰 조작 문제를 넘어서 시청자 기만이다. 진실해야 하는 뉴스 보도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고 후속 처리 과정이 명확하지 못해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인터뷰를 조작한 것. 근데 나는 처음에 이걸 제보가 왔을 때 설마 이거 완전 엉터리 제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휴, 이게 가능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건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일이 몇 억을 한 거야. 네,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내가 수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됐다가 뭐 네. 일하는 사람도 됐다가 뭐 그러니까. 기자도 했다가 뭐 네. 참. 어제 그러니까 17일 고발뉴스 보도인데요. 신문 읽기 이거 민동기 기자의 신문 읽기죠. 여기서 지적했어요. 민동기 기자는 하나 쓰면은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벌써 김경래 그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삼성 보도자료 충실히 받아 쓰는 신문 삼성 뉴스론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재용 일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 이재용 2주 만에 또 위기론 10년 뒤 장담 못해 맨날 장담을 못한대. 아니 근데 일면에 실린 기사예요. 네. 세상에. 일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에 완 삼성전자와 전자계열사 경영진을 3번 소집하여 위기 경영에 나섰다. 이달 13일 반도체 부문 사장단과 회의를 열었고 14일에는 정보기술 모바일 부문 사장과 만났다. 17일에는 삼성전기를 방문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아니 진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현장을 챙기며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니 삼성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돼? 이재용 회장이 지금 막 바쁘다. 지금 의지를 강조했다. 세상에. 겁주고 있다 지금 단돌이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아니 대통령 동정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의 위기 경영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이 기사가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곳곳에서 보인대요. 서울신문도 17일 일면에서 이재용 10년 뒤 장담 못해 창업 각오로 도전을 보도했고요. 국민일보 6면 이재용 10년 뒤 장담 못해 수석 넘어 창업 각오로 도전해야. 한국일보 그나마 20면입니다. 20면 이재용 10년 뒤 장담 못해. 10년 뒤 장담 못해 이거 되게 좋아한다. 장담 안 하는 거 엄청 그거를 중요한가 이제 보다. 보도자료 뿌리면서 아마 제일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말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받았을지. 그러니까. 그래도 조선하고 중앙은 경제 세션에서 다뤘어요. 아, 그래요? 동아만 일면에서 다뤄버렸네. 아유, 충성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제 3면, 경제 세션 3면에서 이재용 어느 기업도 10년 뒤 장담할 수 없다. 중앙일보 경제 세션 2면에서 이재용 삼성도 10년 뒤 장담 못해. 아유 장담하지 마라 지겹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안 쪽팔리나 신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하고 저기도 여기 쓰면 그 다음날 딱 신문 보면 진짜 쪽팔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매일경제네요. 매일경제는 일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사설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사설 제목이 이거야.
경쟁력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것은 기업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재용이 진짜. 대통령인 줄?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진짜 매경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진짜 대단한. 네. 대단들 하십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정부는 말로는 기업의 길을 살리겠다면서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정책은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 기업들은 툭하면 압수수색을 받고 적폐로 몰린다. 이래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수 침체와 수출 절벽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책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사사건건 기업의 뒷다리를 잡으며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적폐로 몰린대. 적폐니까 적폐라 그러지. 아유 정말. 적폐니까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속 터진다 진짜. 속 터져. 아유. 아니 뭐 10년 뒤 장담 못해는 사실 뭐 누구한테나 쓸 수 있는 얘기예요. 뭐 민원이 한 10년도 그러니까 아니, 나도 하겠다. 이정희 10년 뒤 장담 못해. 이거 무슨 소리야.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사실은. 장담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장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회가 썩었다는 거지. 그쵸. 왜냐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건강하게 사회가. 계속 적응해 나가면서 그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장담하는 기업이란 것은 뭔가 아니, 문제가 있는 거지. 진짜 삼성에서 사회가. 뭘 얘기를 하면 기사로 내주는 거 이거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예. 그 이건희 회장이 뭐 한마디만 하면 뭐 부패 부정부패가 없애는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일면에 대문짝하게 따옴표 실어졌어요. 네. 이건희 회장이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삼성 내부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그룹 전사에 지금 퍼져 있는 것 같다고. 제일 나쁜 게 부하 직원들 삭달해서 부정을 시키는 거. 지난 8일에는 임직원들이 이런 부정을 저지르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니 똑같아. 그때는 지금이랑. 전 예전에 쓴 보고서에서 동아일보가 중앙일간지 중 삼성 보도자료 받아쓰기 1위였다는 게 기억나네요.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다들. 어째 그때나 지금이랑 그렇게 한결같은지.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두 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약간의 짜잘짜잘한 오보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건데 탈북 돼지라고? 멧돼지가 무슨 고질라냐라는 제목의 보도예요. 근데 중앙일보 보도를 가지고 DMZ 개념을 잘못 쓰였다라고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DMZ 이런 거 잘 몰라서 사실은 나도 이걸 보도를 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이제 그 돼지 콜레라 이것 때문에 이제 돼지 콜레라가 이제 그 멧돼지를 통해서 이제 전염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그동안 몇 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낙연 총리가 철원군의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무장지대 내 사격은 자제했지만 멧돼지가 넘어오는 게 분명하면 사살할 수도 있도록 유엔사와 협조에 동의를 얻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 조치로 DMZ 이남으로 내려오는 멧돼지를 즉각 사살하라라는 그런 조치를 취해놨대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언론이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DMZ 철조망 쉽게 뚫는다. 탈북 멧돼지 돼지 열병 비상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를 있었대요. 아니 탈북 멧돼지는 뭐예요? 탈북 아니 진짜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너무 좀 웃긴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좀 웃긴 표현이 아니고 탈북 멧돼지? 그러면 동물도 무슨 탈북을 하나? 그러면 철새나 이런 것도 탈북 철새야? 아니 사상이 있어? 너무 웃긴다. 진짜 중앙일보 진짜. 이게 뭐? 아무튼 간에 그리고 한 누리꾼이 DMZ 근무도 안 한 기자가 글을 썼나 보네. 3중 방책을 돼지가 땅 파고 뚫었다고 어이가 없다. 방책 밑은 콘크리트야. 방책선은 농가에서 치는 철조망과는 차원이 달라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멧돼지가 GOP 철책을 어떻게 뚫냐. 철책 밑에는 콘크리트로 기초해놨고 3중 철책인데 멧돼지가 고질라냐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건 몰랐네. 밑에가 콘크리트인지 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근데 아무튼 중앙일보 보도는 DMZ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참 너무 웃기다. 그 제목도 또 이렇게 붙여. 탈북 멧돼지가 근데 더 웃기다, 그죠? 충격적인 제목 아닙니까 진짜. 아 진짜. 아무튼 관련 보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중앙일보는 민통선 멧돼지 돼지 열병 기사에 이렇게 제목을 다듬었대요. 민통선 멧돼지 돼지 열병으로. 이렇게 뭐라도 북한이랑 연결시키려고. 네. 그리고 DMZ 철조망은 민통선 철조망으로 이렇게 잘못 표기해서 수정했다라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통선 철조망을 쉽게 뚫는 멧돼지.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통선 철조망 쉽게 뚫는 멧돼지, 돼지 열병 옮기나 이런 제목으로. 탈북 돼지가 없어졌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웃기다. 탈북 돼지. 아유.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이제 시영 씨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보고서를 제가 2개를 다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어제도 헝가리를 했고요. 헝가리 사고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또 헝가리 사고만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슬픈 소식인데다가 너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은요. 헝가리 사고, 그것은 뒷부분에서 약간의 설명, 그러니까 신문은 이랬습니다라고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치려고 하고요. 그거 말고 더 의미심장한, 사실은 보면서 참 아직도 이러고 앉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저는 사실은 조중동 이런 매체보다도 그 이제 종교 전문지들의 행태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정광훈 목사 발언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신문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 풀어보겠습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오 마이 갓. 발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네. 시영 씨가 연기력이 좀 됩니다. 주책 바가지잖아. 5달러 그거 5달러 뭐였지? 9달러 그거. 나 외국인이 왔는 줄 알았어. 그 광고 보고. 전 살짝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그랬어. 난 마음에 속 들었어. 최고로 재밌었어.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 광고 중에 그게 제일 웃겼는데. 아 어디서 이런 외국인을 출연시켰지? 그랬어.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계속 자기 말만 9달러 그렇게 하는 그런. 야 컨셉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셨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일단은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실 수 있으니 정광훈 목사 발언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볼까요? 잠시만요. 오늘 오마이갓 특집인데 제목이 왜 오마이갓이죠?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하면 9달러가 못해. 알겠습니다. 생각나는 것부터 말하세요. 네. 아니 정광훈 목사 막말이 어떤 거냐면은 네. 최근에 요즘에 그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후로 정광훈 목사 이분이 좀 옛날부터 막말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네, 많이 유명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아니 뭐 속옷으로 유명한. 네, 속옷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최근에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후로 말이 많아지셨는데요. 최근 설교 자리에서 4월 15일 총선에서 빨갱이 국회의원 다 쳐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가지고 문재인 탄핵 관련 발언도 했고요.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이거 없어지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연말까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 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동시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3년 기다리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박근혜 대통령을 네 손으로 잘 모시고 청와대 자리에 앉혀놓고 너는 그 자리로 들어가. 이래서 막 한기총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랑 비판이 쏟아질 정도고요. 그 이미 한기총은 사실 옛날에는 교회 기독교 대표 그 연합 단체라고 네네.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 나가가지고 다른 단체가 더 덩치가 커진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남로당의 찌꺼기들하고 북한에서 날라온 이 주사파라고 하는 이 찌꺼기들이 붙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한 떡으로 뭉쳐지는 사탄이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문재인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좌파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대통령이 간첩을 존경하더니 한 말을 해야지 어디라고 입 달렸다고. 차마 옮기기 어려운 혐오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한기총 목사는 우리 그 스트레이트에서도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김용민 씨 그 평화나무인가요? 거기에서도 여러 건 아무튼 막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 거면은 설교를 좀 몰래 숨어서 하시든가 이렇게 자꾸 공개된 자리에서. 아니 그 설교라는 것 자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건데. 아니 이분이 무려 어떡하나. 대표 회장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참말로. 황당하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상한 부적절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분은 확신범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신에 찬 이런 분을 발언을 우리 5개의 신문사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량이랑 보도 특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걸 굳이 언론사에서 다뤄줄 이유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네. 조선일보를 제외한 5개 중앙일간지 중 나머지 언론들은 다 이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아일보랑 중앙일보 한겨레는 한두 건의 보도를 냈는데요. 동아일보는 전 목사를 비판한 정치권의 소식을 이제 한국당 뺀 사당 한기총 회장 대통령 하야 발언 성토에서 짧게 전했고요. 중앙일보는 기자 칼럼에서 그 총선 사수생 전광훈 한기총 목사의 막말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제목부터 좀 네. 비판적이네. 그렇죠. 총선 사수생. 비꼬는 거죠. 한겨레는 정치권의 비판을 다룬 기사를 하나 냈고요. 그리고 비판 사설도 한 건을 냈습니다. 이렇게 2건을 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은 여기에 7건을 총 7건. 네, 7건의 기사를 내고 네,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원래 이 보고서를 주신 초안을 쓴 우리 박철원 인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봉우 씨가 한번 검토를 하고 나한테 넘어오잖아요. 보고서가. 그런데 제가 이걸 되게 많이 고쳤어요. 근데 고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걸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영 씨도 솔직히 이런 얘기를 꼭 보도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이 보도 너무 많이 했어요. 정광훈 막말 자체를 5건을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설과 칼럼을 각각 하나씩 실었기 때문에 이게 보도량이 딴 데는 지금 1, 2건인데 경향신문 7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할 때 애초에 경향신문이 오히려 더 문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보고서 초안이 온 거예요. 과하게 많아서 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취지는 뭐냐면은 이런 막말을 보도를 하면 그 막말을 한 그 프로 막말러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그 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민간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들 그런 분들이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하는 혐오 발언을 굳이 우리가 막 보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문제 지적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유명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노골적인 혐오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적 행태를 할 때는 저는 그것은 그것대로 분명하게 전해주고 다만
그 뒤에다가 비판적 논조를 분명히 붙이고 또는 그 사람이 한 말이 팩트가 아닐 때는 그걸 팩트 체크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도를 안 해준다? 이건 좋게 말하면 안 해주는 건데 내가 너를 무시해. 너의 문제 발언을 나는 가짜게 생각해. 그러니 무시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조선일보가 한 건도 안 한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선일보는 그냥 내가 보도 안 해줄게 라고 하고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판단함에 있어서 보도를 해야지 되는 사안이라고 본 거예요. 다만 막 그 정광훈 발언을 앵무새처럼 계속 따옴표를 쪄가지고 그 발언만 계속 홍보를 해. 만약에. 발언만 그리고, 부각시키는. 그리고 거기에 문제의식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 판단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보도하면 그거는 만약에 경향신문이 그렇게 보도했으면 그건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근데 경향신문은 좀 너무 재미를 보려고 많이 보도했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 사실 7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다른 데에 비하면은. 제목을 좀 읽어볼게요. 한기총 정광훈 목사의 괴기스러운 막말. 성직자 맞냐. 정광훈 목사 이번엔 문 대통령을 히틀러 비유. 교회 옆 정광훈 말 무시해달라. 침묵 깨고 전 목사 비판. 한기총 오늘 하야 기자회견. 정광훈 문재인 저 X 끌어내자. 봉준호 감독과 정광훈 목사를 한국당이 모른 척하는 이유.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재인 저 X 끌어내자 이런 발언을 그대로 쓰면은 이걸 제목으로 뽑으면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적 발언을 오히려 더 한번 키워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적 발언은 그냥 보도하고 사람들이 느끼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 세월호 막말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거를 자꾸 보도를 그 발언을 그대로 막 하잖아. 저번에 그 사람 누구야? 차명진. 그 막말은 그냥 처음에만 딱 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세월호 막말이라고 하는 게 나아. 이상하면 그 사람이 한 구체적인 워딩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정말 2번, 3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결이 달랐다, 이 주제는. 그리고 이거는 정광훈 씨는 소문을 내서 이 사람, 이런 식의 교회에서 막말로 하는 그런 연설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 문제점이 있는 목사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도가 될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신중한 태도가 아니고 명백한 은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건도 안 했어요? 네. 한 건도 안 했어요. 한 건도 안 하는 건 맞는데요. 네. 근데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기독교 단체들의 지지 성명을 광고란에도 실어줬어요. 광고는? 네, 광고는 실어줬어요. 광고는 실어주는 게 아니고 광고는 당연히 하지. 돈 내는 건데 광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 밑에 이렇게 하단 광고 큰 거 넓적한 거 있잖아. 그걸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큼지막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설 이런 광고 받았는데 어떻게 그 기사를 쓰겠어. 정광훈 뭐라고 쓰기 참 민망하잖아.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그럼 얘네 광고 실은 광고 주들도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우리한테는 돈 받아먹고 광고 실어주고 위에서는 욕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써야지. 정론이죠. 정론. 정론은 무슨 겸사겸사 그냥 안 싫은 거야. 광고도 받고 덮어주기도 하고 겸사겸사 그렇게 한 거야.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아무튼 5대 일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독교 언론, 전 이게 더 재미있었거든요. 기독교 언론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짚어볼게요. 기독교 언론이 꽤 많네요. 그래서 기독교 언론 꽤 많죠. 예, 하나하나 다 저는 읽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기독교 언론 중에서요, 이 아주 칭찬하는 오히려 정광훈 목사를 응원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요 두 곳 좀 읽어주세요. 네. 네, 그 두 곳은 교회 연합신문과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곳인데요. 교회 연합신문의 돌들이 소리치리라는 사설에서는 사실 문재인의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교회는 정부가 복음 선교에 해악을 끼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종교인 소득세 문제, 공영방송들의 대형 교회 매도,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 등이 그것이다. 교회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기도하자고만 하는 것은 나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아니 소득주도 성장하고 교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뭔가 궁금하다. 전도사한테 최저임금을 주나 보죠. 뭐야? 그것도 안 줘. 안 주는 곳이 진짜 많은데. 그리고 막 퇴직금도 안 주고 진짜 교회는 완전히 그런 어떤 맞아요. 임금 체계에 있어서 그게 완전히 없잖아요. 그 많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교회가 교회는 봉사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노동적으로는 그 노동 측면에서는 착취당하고 있는 아니 사랑하라면서 그런 네? 복음을 전파하는 그 봉사를 하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면서 왜 착취를 하고 그래? 뭐 성경엔 최저임금 같은 거 안 써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자, 크리스찬 투데이 역시 사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 칼럼인데요. 여기에서 기자의 눈이라는 그 칼럼에서 전광훈 목사의 하야와 홍정길 목사의 하야라고 두 사람의 그 하야를 비교하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거 좀 읽어주세요. 네, 이 기자 칼럼의 내용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하야는 국가를 위한 최선이라고 공개 서한에 썼던 홍정길 목사의 그것은 무엇인가? 같은 해 내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은 혼에 병이 들었다. 죄송하지만 박 대통령은 금치산자 같아 보인다. 며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신 분 같아 보인다. 하야하시면 좋겠다. 하야하시게 하면 좋겠다고 SNS에 올렸던 김동호 목사의 그것은 또 무엇인가? 라고 썼는데요. 자, 이게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욕 안 하더니 왜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거는 똑같은데 왜 그러느냐. 한 행동이 다르잖아. 그거를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언론인이 되겠다는 건지 이 기자는 참 답답합니다. 세월호 사고 난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좌파 종북자들만 제일 좋아하더라고. 추도 시간 동안 나와가지고요 막 기뻐 뛰고 난리요. 왜? 이용할 재료가 생겼다고.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간 뒤에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 평양이에요. 평양이 지령을 내려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발가벗겨라.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고 200석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하는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언론사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다른 데서는 뭐 조금씩 그래도 뭐 특히 CBS 노컷뉴스에서는 당연히 비판합니다. 한국 교회 대표라는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에 그래서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일반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하지도 않은 기독교 단체 대표의 망언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 욕을 먹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인터넷 댓글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답답하다 진짜 속 터진다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네. 국민일보도 그랬죠. 네, 국민일보는 한마당 기독교인들 부끄럽게 하는 정광훈 목사라는 기자 칼럼에서 독일처럼 기독교가 정치 참여를 할 때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사랑과 공의, 평화처럼 모든 사랑이 수긍하는 가치다. 기독교를 팔아 극우 정치를 하는 것은 기독교를 욕되게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전 목사의 언행에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와, 네. 국민일보도 그렇지. 세상에. 그러니까요. 국민일보도 이 정도면은 네, 정광훈 네. 목사가 어떡하지? 그리고 기독신문은 정광훈 목사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목회자는 물론이요 한국 교회 성도들까지 욕되게 만드는 전 목사는 목회자로서 품격을 이미 잃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정령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수준의 그런 평가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크리스천 투데이 그리고 교회 연합신문. 네. 저는 사실 교회 연합신문 잘 몰라요. 근데 크리스천 투데이 참 많이 들어봤거든. 아, 그래요? 네.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그 포털에서도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성격이 제가 이제 종교지를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적인 거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기자의 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인지는 몰랐어요. 아 근데 종교지들이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보면 대부분 그렇군요. 보수적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보수적이라는 신문들도 정광훈 목사를 이제 비판했다는 거. 예를 들면 국민일보 뭐 이런 식이죠. 그렇긴 하네요, 그죠? 근데 조선일보가 아무 말도 안 하다니 세상에. 기독교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기총의 손절각을 보고 있죠, 이쪽. 그건 뭔 소리야? 한국말로 좀 해봐. 손절각은 뜻이 무슨 뜻이야? 아니, 손을 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화가 났지만 태어날 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좀 웃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관련해서 신문 보도들, 취재 보도 관행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헝가리 유람선 사건 뭐 이제 굳이 또 설명하지 않으셔도 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네. 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들은 충격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사실 헝가리 정부의 행보가 좀 약간 미심쩍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거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허블레아니오를 추돌해서 참사를 일으킨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증거인멸 의혹 및 뺑소니 혐의를 받았는데 헝가리 법원이 그 선장을 그냥 석방했던 사건도 있었고 헝가리 현지 언론은 이제 극우 성향의 헝가리 정부가 바이킹 시기노 소유주랑 특수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내 언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사고 직후인 30일부터 사망보험금, 배상금을 예상한 보도가 또 쏟아졌고요. 그때 한번 저희가 얘기했었죠. 네. 중앙일보. 그리고 희생자 가족의 신상, 개인적 사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개인적 사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의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사연을 취재하려다 보니까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오늘 5월 31일자 기사를 보면은 헝가리 사고 유가족 개인정보가 언론사에 유출됐다는 기사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사건 수습을 위해 만든 유가족 개인정보가 담긴 3장짜리 문건이 기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유포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6월 5일에 이상진 정부합동대응팀장이 현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로 추정되는 한국인이 유가족으로 위장해서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굴까? 이게 다 그 사연 취재 경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기자가 유가족이라고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또 걸렸어 또. 황당해. 이거 누군지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합동대응팀장은 굳이 어느 언론인지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비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 더 궁금해. 이거 듣는 저희 기자 여러분 좀 알아봐 주세요. 안 알아봐 주시려나? 네. 그래서 저희 민원련에서 사연보도 취재 경쟁이 기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고 보도 중에 희생자 사연 보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개 중앙일간지와 2개 주요 경제지에 허블레아니오 참사 관련 기사를 총 176건을 뽑았는데요. 이게 민경우 한국당 대변인의 골든타임 망원 등 정치권 소식은 제외한 수치라서 대충 실제 수치는 170건에서 180건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고 생존자, 유가족, 주변인 등의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는 총 17건이었고요. 이거는 전체의 10%가량이었고 희생자의 직업이나 이직 시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희생자의 개인적 사연을 다룬 기사는 12건으로 7%였습니다. 이게 중복 체크라서 생존자 유가족 주변인 인터뷰와 희생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보도를 종합해보면은 그 21건으로 전체 보도의 12%였습니다. 12%면 좀 적은 수치 아닌가요? 네, 이게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형식의 기사들이 사건 초기인 6월 1일까지 기간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사실 수치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치라기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가족 지인 인터뷰를 포함한 그 보도만 봐도요. 조선하고 조선동아 한겨레가 지금 4건씩이에요. 그리고 경향하고 중앙이 2건씩. 그러니까 지금 경제지는 아예 말하지 말고 이렇게 봤을 때 조선, 동아,
한겨레 이렇게 4건씩이에요. 이거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 지인 인터뷰 그리고 사연이나 개인 정보를 포함한 보도로 봤을 때는 동아일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4건. 동아일보만 4건이고 경향 2건, 한겨레 2건 그리고 조선중앙이 1건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 난국은 동아일보 같네요. 네, 찾아보면 동아일보는 아예 사연 보도를 특집으로 해서 그 기사를 특집으로 연작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아주 세세한 기사로 냈죠. 보도 내용에서의 문제점 뭐 대표적인 것들 몇 개 얘기해 주실래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해 드릴 보고서도 그렇고 네.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희생자들의 사연을 보도한 기사들은 누가 사고를 당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거의 탐정 보고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 그 제가 사연 보도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떤 희생자들의 사연이 많이 보도되는지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부부 동반 여행 중이던 6명의 피해자들이 이제 그 5건의 기사에서 보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6세 탑승객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6살? 네, 6살. 네. 이 6살 사례는 이제 현실에서 구조될 때 나와가지고 많이 또 알려졌을 텐데요. 이것도 역시 5건의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몇몇 언론들은 6살 탑승객 가족이 살던 곳을 취재해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진짜? 그리고 이 밖에 시누이와 같이 여행을 간 생존자 황모 씨, 남매가 같이 여행 중이던 정모 씨, 한국인 가이드, 고교 동창생, 생존자 윤모 씨 부녀 등의 사연이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그런 사연들을 쭉 기사로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이거 왜 쓰는 거죠? 이거 흥미스라고 쓰는 거죠. 흥미스라고? 나는 계속 말하는 사연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고가 났는데 이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나면은 왠지 막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사실은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근데 항상 이런 보도, 그러니까 그걸 보는 우리를 뭐 사람들을 다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런 보도를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사고의 당사자들이나 사고 해결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얄팍한 마음을 이용하는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완전히 자제해주면 가장 좋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비극을 겪고 있는지 스토리텔링에서 막 이렇게 팔아먹는 남의 불행을 자신의 그 장사거리로 팔아먹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게 그냥 익명으로만 팔아지면 그나마 뭐 이렇게 좀 분노는 되지만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피해는 없잖아요, 피해자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상이 설릴 수 있는 수준으로 되면은 사실 이분들이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크게 이제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우리 보고서에도 말했지만은 신문 기사라는 것이 결국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되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서는 이게 한번 기록에 남으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쓴 글도 사실 지우기 힘든데 언론에 쓴 글은요 막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처음에 쓸 때부터 그 어떤 영향력을 생각하셔야지 되는데, 지금 기자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냥 내가 클릭수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생각 없이 보도하는 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안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일단은 우리가 안 봐야지. 근데 우리가 진짜 욕해줘야 돼.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신문 보도를요, 뭐 중징계를 때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자정, 이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고 비판하면 사실은 이런 기자협회나 인터넷 기자협회 이런 데에서 이제 그만하자,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다. 우리의 어떤 언론으로서의 신뢰도나 또는 윤리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이상은 시민들에게 이제 욕만 먹는, 정말 기레기로 완전 낙인 찍힌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지 말자라는 어떤 자정 노력,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눌러주면 일단은 장사가 되면 계속 할 것이고요. 우리가 욕해주지 않으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하기. 그 다음에 누르지 말기 두 개가 필요합니다. 네. 아니, 그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여행객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었기 때문에 구조된 생존자들 보면은 대부분 가족 중에서 가족끼리 여행 갔다가 다 그렇죠. 한두 명씩 살아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들이 사연 보도를 너무 구구절절하게 하면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또 그거를 보고 그 사회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짜. 네. 아휴. 자, 그리고 민경욱 막말 이건 좀 얘기를 해봅시다. 민경욱 막말 이 뭐죠? 네, 이게 민경욱 3분 막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네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초기에 사건 대응을 지시를 하면서 그 신속함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천히 대응하라는 거야 뭐야? 뭐야 도대체 이 사람의 취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대응한 건 쇼라는 거죠. 속도 강조한 건 쇼라. 아니 수습을 하기 위해서도 빨리 대응해야지 이걸 말이라고 하냐고. 아유 지겨워 진짜. 아유. 말이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트집을 잡고 싶어도 말을 가려가려고 해야지. 아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도했어요? 언론들이? 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조선일보와 함께 그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네. 그 중앙일보는 사설을 내고 막말 혐오 대신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듣고 싶다면서 도대체 민 대변인이 하고픈 말은 무엇인가? 대형 재난의 순간 다 끝난 참사이니 정부와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뇌가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이 사람 정말 민경욱 대변인 진짜 그러니까? 해도 너무했어 진짜. 가만히 있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네, 특히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헝가리 현지에서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고 대응은 좀 서두른 게 그렇죠.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사고 대응에 긍정평가가 61.4%가 나와서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난 동아일보도 제목에서 한국당 또 설화야. 설화. 근데 이게 설화라고 표현하기에는 나는 진짜 그냥 아까 중앙일보처럼 막말 혐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설화 이러면은 무슨 뭐 신화도 아니고 뭐니 별로 안 하다 그런 제목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튼간에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조선일보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네요. 조선일보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다른 언론들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사이에 네. 조선일보는 그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에서 과학 대신 정치가 작동하는 재난사고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과 완전히 같은 논리를 들면서 한국당 대변인이 골든타임은 3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가족들 심정을 헤아리지 않은 정치 공세라는 것이다. 다만 지구 반대편 선박 침몰 현장에 속도가 중요하다며 구조대를 보내는 대통령 지시에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뭐가 사실인데? 왜 사실인데 왜? 네, 자기가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세월호 언급도 빠질 수가 없죠. 세월호는 대통령 공격 소재가 됐다.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리지 않았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재난사고 대응을 과학 대신 정치로 바꿔버렸다. 면서 뭔 소리야? 그래서인지 재난사고, 특히 선박 침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문 대통령이 보이는 반응에는 어떤 강박이 느껴진다. 전임자가 시달렸고 자신은 정치적 수혜를 누렸던 대통령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는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빌미를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사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참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제가 사실 그 논설주간의 칼럼을 그냥 이 칼럼으로만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예전에 강원 산불 관련해서 그 인터넷에서 문재인이 5시간 동안 뭐 했냐는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때 언론들이 이거를 다행히 받아쳐주지는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조선일보가 이거를 살짝 언급하고 넘어간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김창균 논설 주간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서지문 교수의 칼럼이었는데요. 서지문 교수는 바로 신문의 날 저녁에 발화한 강원도 산불이 엄청난 기세로 확산되는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수습을 위한 지시도 없어서 그가 그 5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유튜버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한다면서 이 청와대 대응팀 구성을 비판한 것이긴 한데 어찌 보면 황당한 가짜뉴스인데 이거를 유일하게 언급해 준 거죠. 신문지면에서. 그래서 조선일보 행태를 보면은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은 정상적인 비판이라기보단 대통령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아서 내가 무척 안타깝다.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네. 왜 좀 쉬어 그런 건가? 왜 빌미를 안 줘? 빌미를 좀 줘야지 우리도 비판을 하지.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전임자가 시달렸고 자신은 정치적 수혜를 누렸던 대통령은 그때 무얼 했느냐라는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 이 말이 사실은 나는 이게 정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사실 이건 되게 까칠하게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은 정말 전 그 박근혜처럼 행동하지 말아야지. 제대로 거죠. 행동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막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원래 정상이야. 그거를 가지고 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뭐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진짜 말이야 방구야 거의 그 이런 아유 진짜 욕을 해주고 싶네. 이 나쁜 수준 이하의 에이 답답합니다 진짜. 에휴 진짜 이게 방송하고 신문하고는 급이 달라. 이게 급이 달라 하는 수준이 진짜 급이 다르네. 아주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또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읽고 끝내겠습니다.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이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프레임 체크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시면서 프레임 체크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프레임 체크가 되게 유익한데 아직 잘 안 알려져서 그런지 조회수가 좀 적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요거는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저기가 고은지 씨가 이거는 지금 벌써 1000건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프레임 체크 요것만 가지고 현대중공업. 네, 현중 이게 또 많이 나왔대요. 되게 잘 만들기도 했고 보니까 그렇게 정리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아무튼 소문이 날 때까지 열심히 홍보를 해보고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랑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댓글들도 미령곰탱님이 달아주셨는데요. 미디어 스크랩에서 나온 부산 헬싱키 노선 이것이 미령곰탱님은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막 길게 써주셨습니다. 이제 지역 차별까지 하느냐 정말 나쁘다라고 하셨고요. TNO님은 보수 언론에서 개문발차라는 처장님만 쓰실 것 같았던 단어를 쓰네요. 이게 패스트트랙 개문발차, 개문발차에서 지금 막 나오더라고. 아니, 처장님이 유행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처장님한테 처음 들어봐서 신기했는데 역시 공돌이의 언어적 소양의 한계였나 봅니다. 아니, 라고 저도 쓰셨어요. 거의 못 듣다가 처장님한테. 그래요? 예. 왜 나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왜 딴 나라 서로 딴 나라 본 저거 저는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시영 씨는 또 이과인데. 그러니까. 자, 그리고 옥수수 수염 찾고 요염 찾고 좀 읽어주세요. 네, 오랜만에 글을 남긴다고 하시면서 현재 쉬는 중이라 계속 병원집이라고 하십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그러신가 보네요. 네, 이번 김재동 씨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남기셨는데요. 언론은 너무 나빠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조명팀에서 일했었죠. 기본 전체 행사비가 1,550이고 거기에 조명 300, 음향 300, 무대 150, 벌써 750이죠. 기획사 운영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김재동 씨 잘 가져가야 300에서 500입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김제동 강연비 논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2시간에서 3시간 음악 없이 혼자 토크 콘서트 쉬울까요? 아니면 중간에 가수 한 팀만 나와도 싸게 받아 150입니다. 언론에서는 언제는 1000, 언제는 1500 이러는데 세부 내역 확인 좀 하고 제발 기사 좀 썼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세부 내역을 확인했으면 기사를 안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나는 사실은 이런 사실은 몰랐네. 나는 그냥 강연료 자체만 그 금액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이런 게 다 까이나? 이런 다른 금액들이 그렇죠. 다 포함되나? 혼자 움직이지 않는 이상 돈이 들게 마련이고. 하긴 우리 예전에요. 그 이제 돌마고 할 때 저기 누구지? 우리 그 전인권 아저씨, 전인권 씨 이제 노래 헤어주러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돈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민원연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얼마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랑 그 돌마고 하는 날 남편이 옆에서 이제 구경 왔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가 내가 돈을 드리기 위해서 막 돈을 챙겨가지고 이제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야.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몇이냐 지금 저 팀에 온 게. 왜냐면은 코러스에 밴드에 전인권 씨에 해서 사람 자체도 한 12명이 되고요. 그리고 기다리죠. 그리고 예, 미리 와서 리허설하죠. 또 기다렸죠. 뭐 해가지고 이게 노래는 진짜 몇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그게 왜냐면 우린 가난하니까 이제 돈 어렵게 마련했으니까 매 회차 그걸 하는 게 너무 울렁거려가지고 이게 좀 무료로 해주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돈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오니까 우리 남편이 야 진짜 이거는 정말 봉사다 봉사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돈 벌어가지고 제값 주면서 이렇게 사람 모셔야지. 맞습니다. 이러면 안 돼라고 나보고 막 잔소리를 했어. 돈도 안 주면서. 사실 김제동 씨도 비슷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네, 자기가 기획사를 이끌고 있는데 여기 소속된 사람들 돈도 포함돼 있다면서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혼자 가서 그냥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는 거고 그런 시간도 있는 거고 이동도 해야 되고. 자, 아무튼 프랄린바의 조미소님. 외유를 다녀오느라 일주일치를 못 들었는데 이제야 완청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니즘으로 유튜브는 시청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귀로 듣는 팟캐스트만 1.5배속으로 듣고 있는데 오늘은 게으른 손가락을 움직여서 프레임 체크 한 편을 페북에 공유했습니다. 아이고. 궁디 팡팡 칭찬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많이 퍼나르게 할 것 같습니다. 궁디 팡팡. 요즘 궁디 함부로 팡팡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깊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을 보아요 님도 민원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다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내일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고서들이 지금 또 속속 나오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내일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멘트가 뭐였죠? 한 대 때려 있다가 데리고 나가서 의자 하나 부러뜨리든가. 알았지? 다시 가르쳐줘 빨리. 내일도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라고 할 뻔했는데. 내일도 열심히. 다시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